공식 촬영 끝난 다음에 충남 갔다 온 거 보고.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방향이 지나치게 노동력 입장만 대변하고 관제 일자리 창출에 집중되어 있다는 비판과 우려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연 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정부가 일자리를 위한 최대 보용주가 되어야 한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세금을 쏟아붓는 일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손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성공한 나라는 없다고 합니다. 민간에서 창출되지 않은 일자리 정책은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실패할 뿐입니다. 철저한 수요 조사도 없이 무분별하게 공무원을 늘려서는 안됩니다. 공무원은 한번 뽑아놓으면 임금이 자동적으로 상승하고 평생연금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모두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기준 이상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부담금을 매기겠다는 정책도 노동시장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정책도 노동력 입장만 대변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체의 현실도 감안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듣기 좋은 말잔치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우선 국회에서 잠자는 경제 활성화 법안부터 조속히 통과시켜서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하는 데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조류 인플루엔자 종식을 선언한 지 불과 이틀 만에 AI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AI는 고온 다습한 환경에는 사별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고온의 여름철에 재발했다는 점에서 연중 상시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AI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첫 번째 시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AI 대응 실패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당시 가금류 3,787만 마리가 살처분됐고 농가 피해는 무려 1조에 달했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AI의 악몽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새 정부가 똑같은 실패와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직접 컨트롤 타워가 돼서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빈틈없는 방역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정부 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과 완벽한 방어체제 구축을 당부합니다. 예, 통일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북 정책과 통일 업무를 전담하는 통일부의 무원칙과 문소신이 도를 넘었습니다. 최근 통일부는 10건의 민간 교류를 승인하면서 민간 교류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간다는 정부 입장에 따라서 수립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는 지난 1월 4일 연두 업무보고에서 유엔 및 독자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고 교류 협력 질서를 확고하게 유지하겠다. 대북 제재 이행 현황과 효과를 추적, 분석해 제재 실효성을 더욱 제고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1월 2일 북한 신년사 관련 통일부 대변인 논평에서도 북한이 핵 개발에 매달린다면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건이 조성될 경우 북한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분야로 의제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이 무슨 여건이 바뀌었는지, 북한의 태도가 바뀌기라도 했는지, 아니면 장관을 비롯해 통일부 소속 공무원들이 싹 바뀌기라도 했는지 묻고자 합니다. 바뀐 것은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 통일부와 북한은 바뀐 게 없습니다. 통일부가 말한 여건 조성이라는 것이 결국 정권 교체였던 것인가 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바른정당은 인도적 지원을 위한 민간 교류에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원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의 변용 가능성 등을 우려하여 대북 교류 재개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남북 관계라는 고차강정식 풀이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통일부의 기조가 확고한 철학 없이 하루아침에 180도 바뀐다면 정권에 줄서는 통일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음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놀랄만한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소속 한 의원이 당권 주자 인물란을 고소하며 유승민 의원이 자유한국당에 있었더라면 지난 대선을 더 잘 치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표했답니다. 이 기사와 관련하여 사이다 댓글이 있기에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부 거친 표현은 순화했습니다. 유승민만 있었어도가 아니고 자유당만 없었어도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리우면 한국당 탈당 후 바른정당 입당하라. 배신자 프레임 씌울 때는 언제고, 새누리당 때 유승민에게 전권 다 주며 당 혁신하게 했으면 좋았지. 이런 댓글들 속에 바른정당이 하고 싶은 말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정당 지지율이 8% 동률을 이룬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모두 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바른정당은 22%로 18%에 그친 자유한국당을 앞섰고 20대에서 40대까지 모두 바른정당이 자유당을 크게 앞섰습니다. 참고로 20대에서는 11%대 2%, 30대에서는 6%대 4%, 40대에서는 9%대 1% 차로 바른정당이 앞섰습니다. 국민들께서 댓글과 여론조사를 통해 바른 길로 안내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 있는 불타는 플랫폼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 두려움은 잠시일 뿐입니다. 작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순간 생존의 방법이 보일 것입니다. AI 아까 대표님 말씀한 거에 추가하고 작년 11월 달에 AI 발표하는 건 H5의 소프트웨어인데 굉장히 잠복기가 적고 전파속도가 빨라서 작년 실패 원인이 초동 대처가 유입되고 두 번째는 즉각 탈출하는 거를 24시간 내에 해야 되는데 일주일, 2주일 걸리고 그래서 완전 뒷북되는 거 아까 발표한 대로 3,783만 마일가 설정이 되고 1조 원 이상의 큰 피해를 입고 계란값이 폭등하는 사례가 이번 AI는 H5N8형인데 이거는 잠복기가 길고
전파 속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전번 군산의 오골계 종계장에서 전파가 돼서 제주도부터 파주, 양산, 기장까지 전국적으로 퍼져가고 있는데 굉장히 걱정입니다. 저번에 AI 특위에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AI는 동물 게릴라라고 봐야 된다. 사람 게릴라보다 더 빠르게 진행하니까 군대가 동원돼야 된다 해서 지금 재난구조부대 6개 여단 내에 있는 특전사가 즉각 투입할 수 있는 국방부 훈련을 바꿨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AI 상습지 시설 현대화 사업, 그 다음에 위기경보 최소화하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 AI 특위에서 3번에 걸쳐서 국방부 담당자를 모시고 특위에서 회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훈련까지 이번에 바꿔서 특전사가 즉각 투입할 수 있는 것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아까 대표님 말씀대로 이번에 이렇게 잠복기가 긴데 27일 날 벌써 2주일 전에 일주일, 2주일 전에 전국적으로 이 종계가 나가서 굉장히 걱정이 많기 때문에 아주 초등 대응에 이번 명운을 걸고 우리 국무총리가 중심으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해결해 나가드리기 때문에. 제가 AI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나간 AI 상황을 보면요, 감염 살처분보다 예방적 살처분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6개인 경우에는 25일이면 출하를 하기 때문에 거의 감염돼도 큰 문제가 발생 안 할 정도로 미미합니다. 그런데 전체 우리 닭 오리 중에 해를 넘겨서 키우는 것들은 산란개라든지 종개라든지 이런 것들이지 육개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럼 육개를 빼면요, 사실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그런 닭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리 포함해서. 그런데 이 정부가 발표하는 거 보면 숫자를 어마어마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그 관리해야 될 것을 집중적으로 축소해서 관리를 하면 되고, 그리고 3kg를 예방적 살처분을 하는데 아까 우리 정호천 장관님 말씀하셨는데 일주일 걸린다고 그러셨는데요. 이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축주들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또 진짜 너 할 거냐, 동의하냐 안 하냐, 이제 이런 것부터 이제 이해관계가 걸리다 보니까 인원을 투입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인원을 투입 여부는 그거는 당연한 준비 절차고요. 이게 감염 예방, 그러니까 여기 걸렸으니까 여기도 걸렸을 거다라는 가정하에 예방적 살처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정말로 이게 30% 정도가 실제 나중에 보면 걸려 있거든요. 30% 정도가. 그래서 그냥 오히려 여기에 하나가 떨어졌으면 요 3km 반경을 그어가지고 이 안에는 기관이 더 집중적으로 관리해주면 돼요. 이거 살처분하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 더 걸려요. 이게 사람이 막내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이게 위원회 하나 만들어 놓고 위원회하고 그냥 정부는 또 나왔다 소리 듣기 싫으니까 제가 공무원들 얘기를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까라, 속된 말로 다 까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면사무소 공무원, 군 공무원들이 여기 투입하는 거 진짜 죽기보다 싫어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축주들이 무조건 법으로다가 이거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서로 협의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또 걸려요. 그리고 축주 입장에서 내 새끼 같은, 내가 기르던 동물을 갖다가 병이 걸렸는지 확인도 안 되는데 죽이는데 동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왕래도 또 많아지고 이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부가 정확하게 좀 해서 면피용으로다가 관리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을 잘 정리하셔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좌관님. 제가 예, 이쪽에서 좀 하겠습니다. 네. 아니, 카메라가 엉덩이가. 아유, 죄송합니다. 예. 의원님 이쪽으로 오시는 게 사람이 없나? 아니, 대표님이 여기서 앉았어. 어디 갔다 오세요. 아, 그거 원하시면서 뭐. 예,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충남 지역 가뭄 현장 방문을 했는데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과 보고를 드리기 앞서서 제가 금요일 날 방문한다는 말씀을 대표님한테 보고도 드렸고 또 오늘 결과 보고도 할 예정이었는데 어제 갑자기 자유한국당에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내려갔을 때에는 자유한국당 오신다는 그런 얘기도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갔다 와서 또 뭐 이렇게 논평 보도자료까지 냈는데 저는 그냥 그것을 전의로 생각하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금요일 날 충남 지역 가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방문한 곳은 이 백제보 그리고 백제보에서 도수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고 있는 보령댐 그리고 공주보 그리고 공주보에서 도수로 공사를 해서 물을 공급받을 예정인 예당보 예당저수지 그리고 보령댐에서 물을 공급받고 있는 도수로 현장 그리고 도수로 공사 현장 이렇게 한 6-7곳 다녀왔습니다. 충남 지역은 2012년 이후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데 최근 보령댐 유역의 강수량이 전년의 43% 수준으로 가뭄이 매우 심각합니다. 보령댐의 저수율은 10% 이하로 지금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 20일 동안 비가 안 오면 제한구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나마 정말 다행인 게 백제보 하류에서 이 보령댐으로 도수로 공사를 해서 지금 현재 매일 11만 톤의 물을 공급받고 있는데 이 11만 톤은 하루에 필요한 24만 톤의 약 절반 가까운 양이 됩니다. 이걸로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올 봄에 모를 못 낼 그런 실정이었는데 보령댐에 도수로를 통해서 모를 냈다는 의민들의 말씀도 있었고 지금 도수로가 4대강 보에 그 가뭄을 해결하고 또 지금 이 도수로를 보니까 조금 더 일찍 도수로를 개방해서 물을 공급받았으면 지금 3월부터 공급을 받았는데 조금 더 일찍 받았으면 하는 그러면 가뭄 해결에 도움이 됐겠다는 그런 제 생각도 있었고 농민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자공사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이 이제 통계에 의해서 한 이 정도서부터 물을 공급받으면 되겠다는 그런 예측을 한 건데 워낙에 이 도수를 이 통계를 이용하기 시작한 기간이 짧아갖고 지금 그 정도밖에는 못했는데 앞으로는 좀 더 땡겨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주보가 지금 개방을 했는데 공주보에서 만난 농민 말씀이 지금 물이 정말 이 금같은 물인데 이것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말이나 되냐 하는 그런 분노에 섞인 말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이 보의 개방은 결국은 근본적인 수질 관리를 위한 해법이 아니고 정치적인 그런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녹조는 7월, 8월에 발생을 합니다. 지금은 녹조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녹조 발생을 이유로 해서 보를 개방하고 있는 것은 정말 이건 정치적인 것이고 특히나 지금 같은 농번기에 가뭄까지 닥쳤는데 이 급하게 보를 개방하는 것은 아마추어 행정이고 또 전시 행정이고 더 나아가서는 정치 보복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갔다 와서 몇 가지 제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물 관리는 세 가지 큰 원칙에 의해서 관리가 돼야 됩니다. 이 첫 번째로는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무작정 보호를 개방한다고 해서 물이 깨끗해지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미세먼지를 없앤다는 구실로 이 도시에 차를 못 다니게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미세먼지를 없애려면은 가장 큰 미세먼지 발생 원인인 예를 들어서 중국발 미세먼지를 해결한다든지 하는 그런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처럼 4대강의 물을 깨끗하게 관리를 하려면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그런 것이 선행돼야지 이 보호를 개방한다고 해서 깨끗한 물 관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국민에 대한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류나 지천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에 새 정부에서는 신경을 써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국민에게 충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이 수량 확보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물 문제가 심각해지는 이런 단계에서 지금 4대강 보호를 비롯한 지역의 댐과 저수지에 물을 오히려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고 또 이 확보된 물을 도수로라든지 저유 공간을 통해 갖고 꼭 필요한 지역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들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국민들에게 즐거운 수변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된다. 지금 90년도 이후에 만들어진 신도시들은 다 신도시 내부에 호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호수가 국민들의 삶에 아주 좋은 휴게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이 돼야 되고 선진국의 예를 보면은 국민소득 3만 불이 지나가면서 이 수상 스포츠가 활성화가 되는데 우리도 지금에 있는 그런 보호도 거기까지 국민의 휴게 공간과 레저 공간으로 활용되는 데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수량 확보나 수변 공간 형성에 기여를 했다고 하면 새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매듭짓지 못한 수질 관리와 수변 공간 활성화를 물관리 정책의 기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환경 전문가를 자처하는 4대강 반대론자들의 말만 듣지 말고 4대강 주변에서 땅을 가꾸고 또 일부는 우리 농민들과 그 물을 간절히 필요하는 국민들의 절박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문재인 정부에게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가운데 가서 그래요. 그래서 저 뒤에가 안 나오죠. 앞으로 다른 선을 주세요. 바른정당은 새 정부 출범 때 유일하게 대선 후보자였던 유승민 후보가 직접 취임 선서식에 참여해서 축하를 했고 또 새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면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 그러나 지적할 것은 엄중하게 지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정무위에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언론에 많이 났습니다만 우리 당에 존경하는 김용태, 유희동 의원님과 함께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언론에 나왔던 내용 중에 조금 방향이 저희가 현장에서 느꼈던 것과 다른 것도 있었고 또 좀 더 강조를 드릴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당의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일반 국무위원과 다르게 경제, 검찰, 경제 그러니까 1심을 맡는 재판부와 같은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가 선임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밝혔던 5대 인사 배제 원칙에도 다 걸리는 그런 하자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분은 학자로서 시민운동가로서의 전문성은 저희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런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그런 칼을 쥐는 그런 지위가 합당한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첫 번째 자료를 보시면 그 김상조 후보자 부인의 취업 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2013년부터 4년간 1년 단위로 S 고교에서 영어 선생님으로 일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김상조 후보자는 경기도에서도 일을 했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이 교육청 법에 따르면 경기도청과 경기 교육청과 서울교육청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게 그때 나왔던 4년 후에 작년 11월에 새로 나왔던 공고 자격 요건입니다. 그 후보자의 부인인 그 공모자는 중등 종교사 1급 역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여기 지원 자격에 보면 초중등학교 영어 2급 정교사 이상, 영어교사 아닙니다. 영어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이분 자격증 없습니다. 국내외 영어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 학위가 없습니다. 또 국내 대학 영어 관련 학사 및 영어 모국어 국가의 학사 학위 이상을 가진 분은 영어 학사 아닙니다. 또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이항의 조건을 충족한 자, 또 국내 대학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1, 2항 모두 조건을 충족한 자라고 되어 있지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처음 채용될 때도 자격이 없는 분이 그냥 자격 요건을 어기고 채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새로 공고가 났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당시는 4년 동안은 경쟁자가 없었는데 작년에 경쟁자 2분이 나와서 3명이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점수는 그거 말고 옆에서 보좌를 잘하세요. 이혜훈은 보좌. 알겠습니다. 예. 점수는 총 5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점은 자기소개서, 10점은 경력 점수, 나머지 20점이 이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점수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언론에 보면 토익이 900점이기 때문에 안 됐다, 901점이면 되는데, 이렇게 언론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작은 부분에 신속 공개된 내용입니다. 자격 점수 20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점을 줄 수 있고 16점, 12점, 그 다음에 해당 안 되면 0점입니다. 자격 점수를 20점 받으려면 초중등학교 2급 영어 정교사 자격증이 있거나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정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2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분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자격 점수를 16점 받으려면 국내외 영어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의 16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자격 점수 12점 가는 자는 전공 불문하고 국내 영어 관련 학사 또는 영어 모국어 국가 학사 학위 이상자로 되어 있는데, 이분은 역사 전공 소지자이기 때문에 12점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부가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토익 점수인데요. 토익 점수가 901점 이상이 돼야 조건부로 12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자가 됩니다. 근데 이분은 토익 점수가 900점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0점 처리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 1점 때문에 이분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붙였다라고 우리가 강조한다고 비난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자격 점수는 0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인데,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세 분의 심사위원이 자격 점수를 20점, 20점, 12점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학교 측에서 조직적으로 공모를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자격 점수를 조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공립교원입니다. 사립교원도 아니고 공립교원이면 교육 공직자인데 그런 공립 교육을 하는 곳에서 이렇게 명백하게 공모를 한 그런 조작된 점수가 이런 걸로 인해서 공직 후보자, 김상주 후보자의 부인께서 채용이 된 것입니다.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과 정의를 다뤄야 되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자기 부인의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내 아내는 남편이 김상조라는 얘기도 밖에 나가서 하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다, 지적하신 잘못된 행정 처리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조치를 할 것이다, 문제가 제기됐을 때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 때문에 내 아내는 두 번째 정단녀가 됐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정말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자기 책임은 없고 책임을 모두 남한테 돌리는 그런 공직 후보자로서의 부적절한 그런 답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다시피 응모를 하는 사람이 그 학교에서 나오는 모집 공고 지원 자격도 보지 않고 자기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거기다 신청을 했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률적으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공모집행 방해죄에 해당된다라고 조언을 받았습니다. 채용 비리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후보자는 그 심각성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인의 경력 단절을 걱정하면서 그 때문에 피해를 본 두 명의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사과도 없었습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마아파트 위장 거주 의혹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 2005년 11월 25일부터 2006년 1월 19일까지 강남구 은마아파트에 후보자 가족 3명과 정모씨 가족 4명이 함께 동거하는 주민등록상 등재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위장거주는 주민등록법 37조 상항 위반입니다. 후보자는 부인의 대장암 수술을 위해서 은마아파트에 이사했다라고 청문회에서 답변했는데 위장거주 의혹을 받는 시기는 2005년 11월 25일부터 2006년 1월 19일까지 기간입니다. 후보자 부인의 발병 시기는 2002년이라고 본인이 답변을 했습니다. 요때 해당할 겁니다. 그리고 딴 곳에 이사를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또 배우자는 2000년 9월부터 2001년 8월까지 캠브리지 대학의 방문 연구 이후에 2002년 대장암 수술 받았다고 답변했는데요. 배우자는 2005년 7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영어 전문학원 닥터 정의 클래스 원장으로 근무까지 해서 이 기간은 병 때문에 거기에 거주했다는 내용과 조금 상이하지 않나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후보자의 아들 김모군은 강남 중대부고에 진학을 했습니다. 중대부고에 진학하기 위해서 2005년 12월 말까지 이 주소지에 주민등록상 등재가 돼야 중대부고에 진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주자 카드 사본 제출을 요청했는데 그건 없다고 하고 대신 관리비 납부한 내역 리스트를 저한테 제출을 했는데 은마아파트 관리비가 마지막 낸 게 2005년 11월 30일
낸 것이 마지막입니다. 본인은 청문회에서 자기는 그때 한 기억이 잘 안 난다. 기억이 확실히 나는 건 1월 달에 이사를 나갔다는 것을 기억한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살았다면 12월분 2006년 1월분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는 게 우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정책에 대한 입장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학교는 마지막입니다. 후보자는 정권의 입맛대로 여론 당론과 위배되지 않게 코드를 맞추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후보자가 그동안 제안했던 중간금융지주회사, 이것이야말로 금산분리 원칙을 무너뜨리는 특혜, 삼성 특혜 제도라는 야당 의원 지적에 대해서 본인이 가장 먼저 제안한 것은 맞지만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지위를 유지하는 현 상황에서 당론과 충돌하는 그런 주장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 자유로운 신분 때 개인 의견을 말하겠으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된 상황에서 대통령의 공약이 있고 여당의 당론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배치되는 방향으로서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린 건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검찰, 경제사법 일부에 해당하는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을 길들이는 정권의 칼이 되겠다고 스스로 선언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올바른 시장 질서를 위해서,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객관적인 그런 입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학자로서 시민운동가로서 밝혀왔던 철학과 소신을 버리고 그것 때문에 후보자가 지명된 분이 정권의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당론에 배치되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은 정말 이분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는 자격을 가질 수 없다는 걸 방증하는 예라고 하겠습니다. 후보자가 1999년 목동 현대아파트 36평을 1억 7,500만 원에 구입하고 구청에는 5천만 원에 구매했다고 다운 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실거래가 로 신고를 해야 되는 제도는 2006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많은 분들이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청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5천만 원은 신고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가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제가 제 책임하에 제출했느냐고 물으신다면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는 맞다라고 대답하기엔 좀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이 그 당시 관행이 아니었나,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관행은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그 당시 다운계약서의 관행입니다. 이분은 정말 전무후무한 1억 7천만 원을 5천만 원으로 낮춰서 신고하는, 그래서 매입가 27%에 해당되는 가격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좀 흔치 않은 일을 저지른 분이십니다. 종합적으로 김영태 의원님 또 유기동 의원님, 저는 그날 성실하게 청문회 응했고 또 여당 의원들이 정말 김상조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감싸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분이 과연 새 정부의 인사 5대 배제 원칙을 다 위반하는 분으로 또 솔직하지도 않았고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분이 여당의 당론에 코드를 맞추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까지 가지고 있는 이분을 우리가 과연 공직 후보자로서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그 경제, 검찰과 사법부의 칼을 쥐어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생각해서 종합적으로 부적격 의견을 이 자리를 통해서 보고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위원들이 성명을 들으니까 일목요연하게 뭐가 문제인지 파악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더 확실하게 가지게 됐습니다. 네, 오늘 회의가 좀 발표가 길어져서 좀 죄송한데요. 그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래서 호국 보훈의 달과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훈 외교를 좀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국방위원장 하면서 여러 행사에 가봤습니다만 우리 정부의 보훈 외교가 너무나 무성의하고 소극적이다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6.25 전쟁 때 참전했던 많은 국가들 또 참전 용사들이 많이 돌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또 가족들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의 있는 보훈 외교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보통 매년 4월, 5월, 6월에는 6.25 전쟁 때 참전했던 많은 국가들의 참전 기념식이 열립니다. 제가 가보면 우리 보훈처가 참여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보훈처만 이렇게 소극적으로 참여해서 될 일인가 생각합니다. 보통 10명 이상의 주한 외국 대사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또 멀리 해외에서 참전했던 나라의 그 용사분들이 생존하신 분들이 한국을 찾아서 그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 고위직 인사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훈 외교를 소홀히 해서야 되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주한미군 전후회라고 하는 크드바라고 하는 새로운 모임이 결성됐습니다. 지난 6월 3일 미국 워싱턴에서 결성이 됐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기존에 한국전에 참전했던 용사분들과 함께 한국에서 주한미군으로 근무했던 현역 장성들의 모임입니다. 대상이 350만 명입니다. 이것은 미국 내에 존재하는 아마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한국을 사랑하는 분들의 모임이다. 지한파 모임인 것이죠. 이 모임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각별한 지원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지금도 미국의 여러 정책 결정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정책 결정자들에게 아주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시고 계신 분들입니다. 초대 주한미군 전회 회장으로는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냈던 월터 샤프 전 사령관이 맡게 된다고 합니다. 아마 이 모임이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보훈처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외교부 또 국방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주에 호주 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호주를 일주일간 방문을 했습니다. 호주의 외교장관 또 외교 국방위원장 이런 분들과도 만났습니다. 우리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미 발표한 바 있고요.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호주의 전쟁기념관, 전쟁기념공원을 방문했을 때 기념반장이 다름 아니라 과거 호주의 국방장관을 지냈던 분입니다. 국방장관이 우리로 따지면 현충원을 관리하는 그런 직책을 맡아서 그런 그 기념공원을 찾는 초등학생, 중학생 또 일반인들에게 안내를 해주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과연 지금 행하고 있는 호국 보훈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기념 행사에 그치지 않는가라는 자성을 해봅니다. 우리 같으면 과거에 국방장관을 지낸 분이 전쟁기념관장이나 현충원에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겠는가? 이런 반성을 해봅니다. 우리가 보훈 교육을 잘 해야 결국 그 나라를 지킨 분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또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잘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